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민철. 영화 120년 역사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곤 위드 더 와인드만큼 성공한 영화는 없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1939.9 1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12월 15일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 주도 애틀랜타시 프리미어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1936년 6월 30일 마가렛 미첼이 발표하여 1937년 퓰리처상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곧바로 데이비드 셀즈닉에 의해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당시 영화 제작비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385만 달러가 투입되어 셀즈닉 인터내셔널 픽처스에서 제작된 영화는 제작자인 데이비드 셀즈닉이 독재자로 군림하며 캐스팅에서부터 제작 전반을 총지휘하였다. 연출을 맡은 빅터 플레밍은 감독이라기보다 조연출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셀즈닉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2명의 감독이 교체되고 세 번째 투입된 감독이 빅터 플레밍이었다. 한국에서는 1957년 3월 15일 개봉되었고 1995년 2차, 2021년 3차에 재개봉된 것으로 나무위키에 소개되었다. 개봉 연도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드라마 역사 로맨스 영화로 사실상 제작자인 셀즈닉이 북치고 꽹과리치고 장구까지 친 영화로 각본, 편집, 촬영, 연출 전 과정이 그의 입맛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분야별 담당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북미 박스오피스 200, 852, 579달러 최종, 월드 박스오피스 40, 352, 579달러 최종의 엄청난 극장 수익을 올렸다. 이를 현재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4204.00달러로 120년 영화 역사에서 최고의 극장 수익을 올린 것이다. 2위는 제임스 캐머런이 연출하고 직접 제작한 아바타의 천구로 3834.00달러, 3위는 타이타닉 1997으로 3495.00의 극장 수익을 올렸다. 제임스 캐머런은 월드 박스 오피스 TOP 1010의 2편을 올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40년 제12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10개 부문을 수상했고 비비안 리는 영국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에서 스칼렛 오하라의 하녀 매미 역을 맡은 해티 맥다니엘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여 흑인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해티 맥다니엘은 여우조연상 수상자였는데도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사전에 클라크 게이블이 이를 알고 그러면 나도 안 간다고 반발하여 직접 트로피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는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흑백 인종차별이 극심했는데 애틀랜타에서 열린 시사회에도 흑인 출연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이때도 클라크 게이블이 나서서 흑인 배우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시사회라면 나도 참석할 수 없다. 격렬하게 항의하여 흑인 배우들도 전원 참석할 수 있었다. 클라크 게이블의 개념 있는 행동은 KKK단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흑인은 여전히 인간이하였다. 솔직히 말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붓는 사건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 클라크 게이블의 개념 있고 용감한 행동 덕분에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받은 해티 맥다니엘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감독이로서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처음 나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나올 수 있게 도와준 클라크 게이블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먼 미래에는 흑인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로부터 51년이 지난 1991년 제62회 아카데미에서 우피 골드버그가 사랑과 영혼 1990에 오다 매역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남자 배우를 포함하면 1964년 시드니 포이티어 경, 1927만 2021리의 꽃밭으로 흑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원작자 마가렛 미첼 1900만 1949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녀의 유일한 작품으로 미국인이 성서 다음으로 사랑하는 소설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수십 개국에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렸다. 초판본의 쪽수가 37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필자도 을류문화사에서 번역 출판한 것을 중학생 때 읽었다. 마가렛 미첼은 골수 인종차별주의자로 작품에서 노예농장을 미화하고 흑인들은 지능이 모자라 백인 주인이 자상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작가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영화에서는 원작에 나오는 노골적인 흑인 비하를 많이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O에서는 방영금지를 결정했다. 영화는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담아냈는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주인공 4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20여 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시시콜콜 장황하게 그녀의 생김새를 설명했다. 영화에서는 스칼렛 오하라 역을 맡은 비비안 리가 등장하는 첫 장면 한 컷만으로도 캐릭터가 설명된다. 비비안 리 1913만 1967는 영화에 출연할 당시 24세였는데 소설에서는 16세부터 시작된다. 스칼렛 오하라 역은 캐서린 헵번이 무척 탐을 냈던 배역인데
셀제닉은 일찌감치 비비안 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감독인 픽터 플레밍은 패티 데이비스를 마음에 두고 비비안 리를 반대하였다. 이에 셀제닉이 그러면 감독부터 교체하겠다 방방 떠서 감독이 싹싹 빌어야 했다. 결국 데이비도 셀제닉의 판단이 옳았는데 원작자인 마가렛 미첼도 비비안 리를 보고 흡족해했다고 한다. 남자 주인공 레트 버틀러 역은 원작자가 클라크 게이블 1901만 1960의 영화를 보고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일찌감치 낙점하였다. 하지만 클라크 게이블이 MGM과 전속 계약을 맺어 그를 캐스팅하려면 막대한 스카웃 비용을 주어야 했는데 셀제닉은 이입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투자비를 받고 클라크 게이블을 캐스팅하였다. 영화는 대박이 났고 MGM은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클라크 게이블은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1934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기억되고 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애슐리 윌크스 역은 레슬리 하워드 1893만 1943가 맡았다. 그는 배역을 맡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고사하다가 캐스팅에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대표작이 되었다. 레슬리 하워드는 잉그리드 버그만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인터메조 1937에 주연배우로 출연했고 1943년 독일 공군에 의해 그가 탄 민항기가 격추되어 사망하였다. 영화에서 4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멜라니 해밀턴 역을 맡은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1916만 2020는 엘프리드 히치콕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레베카 러베커 1940에서 여주인공 나를 맡은 조앤 폰테인 1917만 2013의 연년생 출연합니다. 레베카는 1941년 제13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했다. 조앤 폰테인도 1942년 서스픽션의 USPI CTION 의혹으로 제14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4명의 주인공 중 104세까지 살아 가장 오랜 기간 생존했다. 그녀는 영화 투 위치 히즈 온으로 1947년 제19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로 1950년 제22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 2회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다. 또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베네치아 영화제 여자 연기자상 몰피컵을 받았다. 하지만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의 대표작 한 편을 꼽으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기억된다. 이렇게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4명의 주연 배우의 대표작이 되었고 1939년 12월 15일 개봉 이후 단 하루도 이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날이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고 할 정도로 사랑받는 불멸의 고전영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작품이다.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최대한 간략하게 리뷰한다. 시놉시스 SYNOPSIS 영화 줄거리. 영화는 16세의 스칼렛 오하라야 스칼렛과 자신을 키워준 하녀 메미에티 맥다니엘의 도움을 받아 12그루 참나무집 존 윌크스의 저택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유명한 신인 코르셋을 바짝 조여 19인치를 만들라고 말하는 스칼렛. 매미가 갖다주는 식사를 손에 한 조각 들고 먹는다. 스칼렛의 아버지 제럴드 오하라야 제럴드 토머스 미첼. 는 아일랜드인으로 자수성가하여 영국 귀족의 핏줄이 흐르는 엘렌 오하라야, 엘렌 바바락 오닐 와의 사이에 스칼렛, 수엘렌, 카린 3명의 딸을 두고 타라에서 목화 농장을 경영한다. 소설에는 제럴드가 엘렌보다 무려 28세나 연상인 것으로 나온다. 장면이 존 윌크스야 존 애슐리의 아버지. 12그루 참나무 12 오크스 마이너스 트리 농장으로 전환된다. 존의 12그루 참나무 농장에는 애틀랜타 근교의 농장주들이 모두 모여들어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주제는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 연합이 북부와 전쟁을 벌이며 조지아도 참전할 것인가. 남부의 신사들은 모두가 전쟁에 찬성한다. 이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출신의 레트 버틀러 클라크 게이블과 전쟁은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다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애틀랜타에서 온 찰스 해밀턴이야 찰스 랜드 브룩스 멜라니의 오빠인데 격분하여 레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애슐리 윌크스야 애슐리 레슬리 하워드가 찰스를 말리며 레트는 남부 최고의 명사수라고 말한다. 레트는 시비가 결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찰스에게 사과하고 자리를 피한다. 한편 스칼렛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무도회에 참석한 아가씨들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존이 무도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들인 애슐리와 멜라니가 약혼하였다는 소식을 발표한다. 멜라니는 애슐리와 이종사촌이다. 윌크스는 멜라니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스칼렛은 벙친다. 스칼렛은 애슐리를 사랑하여 그의 신부는 당연히 자신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안색이 하얗게 질린 스칼렛은 애슐리를 서재로 끌고 가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며 당장 약혼 발표를 취소하라고 다그친다. 애슐리는 당신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당신의 미모라면 곧 최고의 신랑감을 만날 것이다면서 나는 멜라니와 성격이 비슷하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깊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스칼렛은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느냐? 며 애슐리의 뺨을 때리고 중국 도자기를 벽에 던진다. 레트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휴하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일어난다. 레트는 애슐리와 같은 신사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으니 나와 사귀는 것이 어떠냐? 고 빈정대듯이 말한다. 스칼렛은 레트의 뺨을 때리고
남부의 남자가 당신 혼자만 남았다 해도 싫다고 쏘아붙인다. 클라크 게이블이 맡은 레트 버틀러는 웨스트 포인트에서 도박을 하여 퇴교 조치되어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다. 원작 소설에는 레트 버틀러의 조부가 해적 출신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온다. 클라크 게이블은 원작에서 묘사한 레트 버틀러의 판박이다. 스칼렛은 찰스를 즉석에서 꼬셔서 나도 약혼했다고 충동적으로 발표한다. 찰스는 애슐리의 누이 인디아 윌크스야 인디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영화는 시작부터 족보가 꼬이기 시작한다. 애슐리는 멜라니와 스칼렛은 찰스와 결혼한다. 이어 남부연합이 찰스턴 앞에 섬터 요새를 공격하는 것으로 남북전쟁 1861.4, 12.1865, 5.9이 시작된다. 남부의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애슐리와 찰스도 참전한다. 영화에서 찰스는 얼굴이 동그랗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청년으로 나오는데 스칼렛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애슐리와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며 손수 만든 금술이 달린 허리띠를 선물한다. 찰스는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출동 대기 중에 폐렴에 걸려 사망한다. 원작에는 스칼렛이 찰스의 아들 웨이드를 출산한 것으로 나오는데 영화에는 생략되었다. 스칼렛은 찰스가 죽자 애틀랜타의 피티팩 고모의 집에서 멜라니와 함께 산다. 스칼렛은 미망인이 되었지만 바자회에 참석하여 춤을 추고 싶어 몸살이 난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모금하는 바자회에서 멜라니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보탠다. 레트는 영국과 교역을 통하여 연방군의 봉쇄를 피해 생필품을 들여와 엄청난 돈을 번다. 파자회의 무도회에서 부인들에게 돈을 걸고 신사들이 춤을 신청하는데 레트가 금화 150달러를 걸고 스칼렛을 지명한다. 영화에서 유명한 스칼렛이 상복을 입고 레트와 춤을 추는 신과 신사, 숙녀가 군무를 추는 장면이 볼만하다. 레트는 멜라니의 반지를 자신이 구입하여 되돌려준다. 전쟁이 격화되자 전선에서 엄청난 부상병이 몰려들고 스칼렛은 미드 박사를 도와 야전병원에서 일한다. 벨 와틀링이와 베로너 먼스는 술집을 경영하는데 레트의 애인이다. 벨이 바자회에 돈을 보태자 주최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 멜라니에게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멜라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벨이 낸 $50를 받는다. 애틀랜타가 셔먼 장군에게 포위된 가운데 임신 중인 멜라니에게 진통이 온다. 타라 농장의 흑인 노예 프리시 버터 플라이 맥킨는 스칼렛의 몸종으로 애틀랜타에 따라왔는데 아이를 여러 명 받았다고 뻥을 친다. 스칼렛이 프리시에게 미드 박사를 모시고 오라고 보내는데 야단만 맞고 털레털레 돌아온다. 스칼렛이 프리시에게 내가 아이를 받아야겠다고 하자 그녀는 아이를 받아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한다. 할 수 없이 스칼렛이 아이를 받고 멜라니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보라고 짓는다. 애틀랜타가 북군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스칼렛은 타라로 돌아가기로 한다. 스칼렛은 레트에게 도움을 청한다. 레트는 멜라니와 볼을 마차에 태우고 애틀랜타를 탈출한다. 이 장면은 세트로 만든 애틀랜타를 몽땅 불태우는 것으로 실감나게 촬영되었다. 레트는 애틀랜타를 빠져나와 스칼렛에게 여기부터는 당신이 마차를 몰고 타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남군에 자진 입대하기 위해 떠난다. 레트는 원망하며 악담을 퍼붓는 스칼렛에게 키스하며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사해달라고 말한다. 불타는 애틀랜타를 배경으로 레트가 스칼렛에게 키스하는 씬은 영화의 명장면이다. 스칼렛은 폭군을 피해 다리 밑에서 말고삐를 잡고 말이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쓴다. 스칼렛은 우리를 뛰쳐나온 소 한 마리를 붙들어 마차에 메고 타라로 향한다. 악정고투 끝에 타라에 도착한 스칼렛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이 노예 감독인 조나스 윌커슨의 아내 에미가 장티푸스에 걸리자 그녀를 간호하다 감염되어 사망했다. 에미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남부가 항복하고 타라 농장을 사기 위해 윌커슨과 함께 잠깐 등장하는데 무척 천박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타라 농장은 폐허로 변했고 노예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프리시의 의붓아버지인 포크와 매미만 남았다. 제럴드는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실성하여 엘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폐인이 되었다. 제럴드는 윌커슨이 농장을 팔라고 찾아오자 잠깐 정신이 돌아와 말을 타고 쫓아가다 낙마하여 사망한다. 스칼렛은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모신다. 스칼렛은 여동생 둘을 데리고 농장을 재건한다. 수엘레는 프랭크 케네디와 프랭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캐리는 막내 동생으로 원작에서는 세 자매 중에 용모가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로 묘사되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수녀원에 들어간다. 영화에서는 타라 농장에서 수엘렌과 함께 노처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온다. 멜라니는 병약한 몸으로 스칼렛을 열심히 돕는다. 양키 탈영병이 타라 농장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오자 스칼렛은 레트가 준 권총으로 탈영병을 죽이고 그의 품에 들어있는 돈과 귀금속을 챙긴다.